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지점부터 빠르게 복습을 할게요. 제일 중요했던 거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요건 그림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업 안 하는 날에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사항 14년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냥 단순하게 허가 받은 날부터 14년 해가지고 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장 거의 안 되는 거 아니냐? 연장 안 되게 하려고 입법한 거예요. 네, 입법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를 너무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컴플레인이 어딘가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내드렸죠. 한국에 있는 협회 말고 거의 전 세계 협회가 이 입법에 반대했다고. 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특허가 약하다는 반증이에요. 약하니까 특허를 약하게 보호하고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남의 거 훔쳐다 쓰고 싶다라는 입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는 개정사항들만 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판례들 봐야 됐었죠. 네, 판례 중에서는 특히 봐야 되는 거는 보안 요구에 따른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237페이지에 있는 판례,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있는 그 종래 심사 기준과 개정된 사항, 이런 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240페이지에서는 95조의 경우에는 97조의 일종의 예외 규정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판례의 경우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 유효 성분, 치료 효과, 용도, 동일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입니다. 이 판례 시험 나온 적 있지만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그래서 출원일 4년, 심사 청구 3년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을 했었죠. 그리고 등록되고 나면은 출원을 하면은 됐고요. 참고로 그러면은 등록 지연하고 허가하고 둘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하면 돼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개정사항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조문에 보시면은 자세히 뜯어보시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시면 89조에 그 괄호로 해가지고 있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보면은 교재로 치면 넷째 줄 92조의 5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던 건데 법이 바뀐 거냐? 제가 이걸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법이 불명확했던 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 쭉쭉쭉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효력이었죠. 효력에서는 특허권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 베타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베타권이라고 안 하고 우리 학자님들은 맨날 싸워요. 그래서 독점권이다, 베타권이다, 독점적 베타권이다, 베타적 독점권이다 하면서 말장난하는데 제일 깔끔하게 그냥 베타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효력은 실시할 권리라고 하는데 이게 전용적 효력이라고도 하는데 별건 아니고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예. 왜 실시할 권리를 가져요? 자기 자신한테는 베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발명에 대해 실시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예외로서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전용 실시권의 베타권이 있죠. 그래가지고 전용 실시권 범위 안에서 본인이 실시를 못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이용 저촉 관계가 있으면은 본인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실시할 권리가 없죠. 앞에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보호 범위는 청구항, 그리고 95조는 예외고, 그 다음에 출원일 후 20년 국내에 한정이 된다. 그 다음에 효력 제한 사유 해가지고 있었는데, 효력 제한 사유는 4개, 그냥 4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4개가 뭐냐? 96조, 181조, 81조, 98조입니다.
여기서 96조랑 98조는 그냥 숫자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181조랑 81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96조의 경우에는 4개가 있어요. 연구나 시험, 그 다음에 국내를 통과, 출원할 때부터 국내에 있는 거, 그리고 조제행위. 각각의 취지에 비추어서 효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용 저촉에 있어서의 제한은 뭐였죠? 앞에서 말한 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왜? 선출원된 다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이용 관계랑 저촉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이용 관계는 뭐랑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유사한 디자인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였고 저촉 관계는 어떤 거였다? 그냥 법례가 다른 애들 상표권, 디자인권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였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거는 출원 1 전이지 출원 전이 아니었죠. 왜 1 전이다? 같은 날에 출원된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용 저촉 관계를 규정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로 추가 납부에 의해 회복된 효력 제한의 경우에는 그냥 효력 제한 기간에 하는 실시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은 재심까지 보고 나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나갈 때는 엄청 세워라 하는데 복습하는 건 한순간이죠. 예. 사실 수업도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기똥차겠죠. 그러면은 한 2회 안에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수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테니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9조의 이 두 개는 특허권의 이전입니다. 이전. 99조가 원래 있던 특허권의 이전이고요. 99조의 2는 2016년도에 신설이 된 거예요. 얘는 뭐랑 한 세트로 여러분이 배웠을까요? 34조,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99조의 2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던 내용 기억하실까요? 진정 모인, 부진정 모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나눴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진정 모인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권리의 이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99조의 2라는 게 생겨가지고 99조의 2로 이전 등록 청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뒤에 나중에 보겠다. 라고 했었어요. 드디어 그 뒤에 나중에 순간이 온 거고요. 먼저 99조 보도록 할게요.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고 특허가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상식의 영역이죠. 상식의 영역. 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99조 사망 때문이에요. 사망 볼까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 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뭔 말이냐? 특허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공동 발명을 해가지고 A라는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했고 A라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 손 치죠. 근데 이걸로 사업을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영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의 을 결단을 내립니다. 얘는 A에 대한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S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네 특허 기술 되게 좋아 보인다. 네 지분 1%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지분을 10억 원에 거래했다 손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친구는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얘는 49%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얘는 1%의 지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누구의 사업은 망했어요? 갑의 사업은 이제 망한 거예요. 얘는
높은 확률로 파산입니다. 그 이유는 이 특허 발명에 대해서 단 1%의 지분만 있더라도 대기업은 무제한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변리사님, 얘는 50%, 얘는 49%, 얘는 1%면은 얘가 돈 많이 벌었을 때 얘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무제한 실시고요. 이익 분배 의무 없어요. 한마디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망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4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실시를 허락하는 거죠. 얘도 결국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판단하는 게 재산을 넘겨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상 실시를 허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넘겨준다라는 게 똑같이. 그래서 실시권 설정하는 것도 다른 공유자가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대단한 내용 아니고 99조의 2 보도록 할게요. 이전 청구. 이거는 특허가 133조 1항 제2호 본문 여기다가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적어두면 좋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파권이 공유였다면 그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항의 청구의 기초에서 특허권이 이전 등록되면은 다음 각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언제부터 밑줄 그어두세요.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낚시하려고 문제 내면은 맨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출원일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 설정 등록된 날부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이에요. 그럼 특허권 이전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 더 옮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보상금 지급 청구권. 왜 보상금 지급 청구권도 같이 옮겨야 돼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출원이 있고 출원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설정 등록될 때까지 발생하는 권리가 6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게 특허권이었고요. 근데 특허권을 언제부터 옮기는 것으로 본다고요? 이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허권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이전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뭐는 원래 안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출원으로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 청구라는 거는 특허권이라는 걸 이전 등록 청구하는 거라서 원래 얘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만 가져가지 않는 게 이상하니까 법은 2항 2호 3호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 지급 청구권 또 어떻게 된다? 설정 등록일로부터 누구한테 이전 등록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207조 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옆에다가 가로 열고 PCT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운 65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요. 이 출원이 국내 출원, KR 출원인 경우에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65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KR 출원에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PCT 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보상금 지급 청구권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규정이 돼 있냐? 207조 4항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PCT 출원일 때 그렇다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에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99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랑의 충돌을 방지한 거죠? 99조 2항과의 충돌을 방지한 거죠. 그래서 이전 등록 청구를 구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정당 권리자가 자신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소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으로 특허권의 수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원래 완전 짱돌인데 올해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라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녀석이 개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그냥 1+1 그냥 강남 따라 친구 가듯이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특허 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났는데 국가가 나라 지키겠다고 어떤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특허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면서 내 기술이니까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돈 내고 쓰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로 끌려가겠죠. 하지만 평화롭게 해결하는 수단을 만들어 둔 겁니다. 수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수용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권리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국가가 이렇게 삥을 뜯을 때는 항상 주는 게 있어요. 이럴 때 항상 국가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상금이라는 게 줍니다. 보상금. 그래서 사망, 정부는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 뜯어가는데 뜯어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 보상금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용 실시권하고 통상 실시권 니들은 뭔데 보상금을 받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A라는 특허에 대해서 을이라는 실시권자가 있었다 손 쳐요. 그러면은 이게 수용이 되면은 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실시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 특허가 수용되면은 그 특허 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이 실시권자에 대한 권리도 소멸해요. 그러면 얘도 손해봤죠. 그러면 얘한테도 뭐 준다? 보상금 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구조죠. 그 다음에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입니다. 특허권자는 내 권리,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전질직허라고 보통 외우거든요. 전질직허라고 보통 외웁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다음 각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호 전용 실시권자, 2호 질권자, 3호 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이 뭔지 조문을 펼쳐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죠. 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가 뭘까요? 그냥 허락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예요. 그럼 102조 제1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는 뭘까요? 얘도 허락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예요. 그리고 5호는 뭐냐면은 직무 발명에 대해서 발생한 통상 실시권자입니다. 그래서 전질
직허에서 1호가 전, 2호가 질, 3, 4호가 허, 5호가 직입니다. 그래서 이 네 녀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녀석이 A라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이 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하고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뭘? A를 담보로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갑이 나 특허 포기할래 라고 하게 되면은 을은 기분이 어때요? 아주 나쁘죠. 예. 을한테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내 소중한 담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갑 이 녀석이 담보를 없애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이 A라는 특허를 포기하려면 등록이 돼 있는 질권자인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경우 이번에는 을이라는 녀석이 허락에 따른 실시권자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을이라는 녀석은 갑한테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이 특허권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경제상의 이익을 계속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갑이 A라는 특허를 갖고 있음으로써 병이라는 어떤 포텐셜한 경쟁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잠재적 경쟁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이 특허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걸 꺼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는 그냥 실시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이 특허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계속 얻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특허를 포기하게 되면 얘한테는 뭐가 발생하는 거다? 손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용 실시권의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 실시권의 경우에는 왜 받아야 될까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온 친구예요. 단순히 실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얘는 베타권까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특허가 소멸하잖아요. 그럼 줄줄이 굴비로 해서 얘도 소멸을 해버려요. 그럼 또 얘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직무 발명과 관련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발명진흥법 10조 해가지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2항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나 100조 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조 4항도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었고 102조 1항도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었어요.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뭐냐면은 통상실시권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시권의 형태입니다.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얘가 A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 이 실시를 허락하면은 얘한테 허락에 따른 실시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고요. 이거랑 비교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웠던 81조의 3 같은 거. 나는 전혀 허락한 적 없는데 법규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실시권, 즉 얘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법정 통상 실시권 이라는 친구는 개념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얘한테 부여한 거, 얘는 그냥 발생한 거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조 4항은 뭐고 102조 1항은 뭐냐? 100조는 뭐예요? 조문집 보면은
전용 실시권이죠. 그래서 100조 4항은요. 실시권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전용 실시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줄 수 있는데 누구도 실시권을 줄 수 있다? 전용 실시권자도 줄 수 있다. 왜요? 실시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배타권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누가 있다? 첫 번째 특허권자, 두 번째 전용 실시권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실시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2조 1항은 안 봐도 알겠죠? 누가 주는 걸까요?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119조 2항 보시면 전용 실시권자는 질권자나 100조 4항에 따른 통상실권자 뭐예요? 전용 실시권자가 준 통상실권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 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배타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배타권을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준 물권적 권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원래 배타권이라는 거는 채권에서 성립이 될 수 없는 친구거든요. 얘는 물권에서 성립이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준 물권적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물권에 준하는 거네 되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 앞에 말한 것처럼 실시권이라는 것도 되고 또 뭐도 된다. 질권이라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용 실시권자한테 뭐가 생길 수가 있다? 네,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질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용 실시권에다가 통상 실시권을 허락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용 실시권은 원래 특허권에 딸린 식구였는데 얘한테도 지금 딸린 식구가 둘이나 생겼죠. 그럼 전용 실시권 포기하려면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딸린 식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항에 되어 있는 거고 3항 통상 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 실시권 포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딸린 식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문 그 자체로 하나 딱 지문 한 개로 나올 수 있는 조문이에요. 그럼 그 지문 딱 하나로 나올 때 여러분이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개시 표시해 주세요. 개시. 소멸된다라는 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 언제 소멸이 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2항. 이게 좀 더 시험에 나오기 좋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일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칠 거 하나 청산 종결 등기일 두 번째 다음 날 이거 다음 날 빼고 지문 나오면은 진짜 안 보여요. 네, 진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 날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때려 넣어놔야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건 알고 모르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머리 안에 때려 넣어놔야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괄호 부분 볼까요?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 종결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빠른 날로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민법에서 비슷한 거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하나, 기간 6개월.
6개월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민법이랑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공. 오늘 내용이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그 119조 옆에다가요. 121조 하나만 그냥 글로 적어두세요. 121조. 121조 나중에 보긴 할 건데 121조가 뭐냐면은 질권이에요. 질권. 네, 질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질권 생각나시면은 그냥 이거 보다가 질권 뭐더라 싶으시면은 121조 가셔가지고 질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질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허권, 전용시시권, 통상시시권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실시권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질권자가 실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당연한 내용이고. 됐고 이제 본문 넘어가서 빠르게 봅시다. 로마자 1, 이전할 수 있다.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취지는 뭐였다? 공유의 경우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취지는 밑에서 둘째 줄 공유 지분의 이전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에 대한 설정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10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여기 옆에다 적어주세요.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하여야만 발생한다. 이거 옆에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에 관한 설정 등록이 있는데 특허권이든 전용실시권이든 질권이든 이 물권 녀석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허권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변소처라는 걸 기본 틀로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설이 빠지고 그 다음에 포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실 건데 죄송합니다. 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정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설정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5개의 글자만 암기하시면 돼요. 설이라는 거는 설정, 이라는 거는 이전, 변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 밑에 적혀 있죠. 변경, 소는 소멸, 처는 처분의 제한이에요. 이 5개를 기본 틀로 가지고 대부분이 요 안에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특허권의 설정 등록의 경우에는 약간 변주를 줘야 돼요. 특허권의 설정 등록에서는 뭐가 빠진다? 첫 번째, 설이 빠져요. 특허권의 설정이라는 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내면은 그냥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문의 규정으로 할 게 아니에요. 특허권은 실시권처럼 설정을 하면서 지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의 똥꼬쇼를 해야 되죠. 출원하고 심사받고 대응하고 그럼 돈도 제때 내고 해야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에서는 뭐가 빠진다? 요 놈이 일단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변경이 빠졌어요. 왜 변경이 빠져요? 특허는 변경하기가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허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정 심판 청구 또는 정정 청구라는 명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말고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변경도 없어요.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서 그럼 얘기할까요? 특허권의 소멸. 소멸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포기. 두 번째, 수용. 수용은 근데 소멸이라기 약간 애매한 건 있죠. 국가가 가져간다라는 건데 국가라는 거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은 살짝 애매해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상속인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이 소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등록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포기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에 의한 소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에 의한 소멸만 이렇게 해놨을까요? 나머지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포기라는 걸 등록해가지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법률적으로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거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서 여기에 포기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처분을 제한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이포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만 이포처고 시험 문제 푸실 때 특허권에 관한 등록사항인데 서리 변소처로 나와 있으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특허권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서리 변소처예요. 됐죠? 그래서 양가로 2 다시 보시면 특허권 또는 전용 시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이 변소처는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전이랑 소멸의 경우에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 승계라는 게 있죠.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멸 중에서 혼동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혼동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할 거예요. 두 개의 권리가 부딪혀가지고 좀 더 힘센 놈이 살아남고 힘이 약한 놈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은 통상실시권하고 특허권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특허권이 살아남겠죠. 예, 그런 혼동에 의한 소멸 또한 법률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등록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이거는 제가 왜 적었을까요? 실수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눈에 찍어 바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앞에다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특허나 전용시시권의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나 전용시시권의 혼동에 의한 소멸 등의 경우에는 설정 등록과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이전 또는 소멸의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신고만 밑줄 쳐두시면 돼요. 소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도 지문으로 나오면은 뎁다 헷갈리는 거 아세요? 예컨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전이나 소멸의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점이 명문의 규정으로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명문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법조문이 신고하라고 돼 있다 라는 건 머리에 넣어두시고 로마자 2 이전 청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게 이전이었고 지금부터 볼 게 이전 청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청구 보시면은 의의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고요. 요건, 주체적, 시기적 요건. 주체적 요건은 뭐예요? 정당 권리자. 시기적 요건은 뭐예요? 언제든지. 고요. 객체적 요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효과 어떻게 된다? 설정 등록된 날 표시하시면 되겠죠. 설정 등록된 날. 그 다음에 지분 이전 시에 동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하시면 되죠. 다음으로 로마자 3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의 그냥 소멸한다는 말이죠. 2번 소멸 원인 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만료, 두 번째 불납, 세 번째 상속인의 부존재, 네 번째 포기, 다섯 번째 무효가 있습니다. 내용만 보셔도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이거는 목차만 보고 넘어가셔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의 부존재에는 밑줄 하나만 그어두세요. 청산 종결 등기 1, 6개월 다음 날, 이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은 실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전질 직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용 실시권자, 질권자, 허락 실시권자, 직무 발령에 따른 법정 통상 실시권자가 존재하면은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포기는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아니죠. 장래효. 그 다음에 특허권에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취소 결정 또는 무효 심결이 확정되게 되면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소급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결론만 아시면 되고, 로마자 4 특허권의 수용 사유는 뭐였죠? 이거 그냥 입에 달라붙듯이 외우시면 돼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그리고 두 번째 국방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요건 두 개 말한 거예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에요. 그죠? 그럼 지문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항상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내용이 좀 달라지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만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전시라고 해서 반도체 기술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문으로 나오면 당연하지 않아 보일 겁니다. 수용의 효과, 특허 외 권리는 소멸, 그리고 보상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두 가지 목차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99조 특허권의 공유입니다. 공유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만. 그래서 특허권의 공유, 로마자 1 무채재산권, 그 다음에 로마자 2 특허권 공유 시의 법적 성질인데요. 여기 3번 판례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뭐 강학상으로는 문제가 돼요. 뭐 공유설, 합유설 하는데 거기에 이 공유설하고 합유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힘을 쏟지 마세요. 그래서 학설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라고 옆에 적어 두시고요. 2차.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유를 한다라고는 하고, 이게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서 99조의 목차로 잡고 있기는 한데 이 공유의 성질이 합유인지 공유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그 성질을 정의를 해주는데, 밑에서 둘째 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되죠. 뭐다? 공유다. 그럼 판례 옆에다가 그냥 공유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대신에 저는 이렇게 1차 때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2차 가셔서는 제가 밑줄 쳐둔 거 말고요, 그 위에 있는 논리 전개 있죠?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왜 이거 그냥 심심풀이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상하게 처음에 했었어서 그래요. 2차 시험 나중에 가면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저 옛날 얘기예요.
저 때는 그냥 수업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답안지를 줘요. 삭삭삭삭 삭삭삭삭 하면서 하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공백만 있는 답안지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래요. 그러면은 하고 문제는 막 길게 적혀 있어요. 사례형이. 그러면은 1차를 막 끊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다가 이거는 뭐 등록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있겠군 하고 다음 문제 딱 보다가 이런 거 공유 뭐 성질에 대해서 말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보다가 판례는 뭐라고 했더라? 판례는 공유라는 이러고 나온다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모두의 그 지친 눈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동차 때 시험을 포기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전 동차 때 시험을 던졌었습니다. 던진 이유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쉬는 시간에 말씀을 자주 제가 드리지만 저는 강의를 못 듣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붙었지. 기분이 좋았죠. 와 신난다. 야 1차 시험 붙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이라고. 민소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몇 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아마 100몇 강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원에 보면은 그 관할이라는 첫 단원이 나오거든요. 이걸 듣다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3월에 합격해서 4월에 포기했습니다. 4월에 포기했어. 야심차게 포기했죠. 하지만 완벽하게 포기하진 않았다. 미련이 남아서 특허법이랑 상표법은 조금씩 보면서 완벽히 포기했다가 6월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미친놈아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민소법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 단원 더 나가면은 당사자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벽을 느꼈어요. 2차 포기.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험을 보러 들어갔죠. 이 자식이 시험을 제대로 봤겠어요? 당연히 못 봤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썼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썼어요.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답만 풀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점수를 잘 받았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특허법이 한 47점인가 그랬고 상표법도 한 8점 이 정도 됐어. 민소법 과연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양반이 과연 민사소송법을 몇 점을 받았을까? 전체 진도 중에서 10강 정도밖에 듣지 않은 이 양아치가 몇 점을 받았을까? 이때 당시 전 민사소송법을 49점인 거 받았습니다. 어썸하죠? 이거 높은 점수예요. 꽤나 공부 안 한 거 치고는 보통 합격하는 애들이 한 63점에서 70점 받는다고요. 이게 고득점이라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날 그래서 저는 사실 감독관한테 혼났어요. 처음에 시험장 들어가면은 이렇게 법조문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공부한 애들은 내 법조문 이상 없네 하고 탁 덮어. 근데 저는 덮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법조문 앞에 있지.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지. 할 게 없네 싶었죠.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이 뭐냐. 공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조문을 읽기 시작했죠. 민소법을. 그러니까 처음엔 감독관님도 내버려 뒀거든요.
점점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이 자식 좀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만 열심히 적고 와도 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1차는 붙을 거예요. 1차는 제가 뭐 어떻게든 딴 과목은 몰라도 특허법은 다 붙게 해드릴 건데 2차까지도 꼭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금지. 왜? 이 말씀드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때 진짜 후회를 했어요. 점수를 이렇게 받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할 걸 좀. 예, 할 걸. 왜 이랬을까? 왜 집에서 도깨비나 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그 전에 미지의 서울 맞추셨던 분이 지금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할 때 진짜 막 막막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시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안 하면 차라리 망하면 괜찮아. 예, 차라리 망하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애매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때 되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 계속 파이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이 단원이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례의 태도는 그래서 뭐다? 공유다. 그래서 뭐가 적용이 된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로마자 3 공유 특허권에 대한 지분관계인데 아까 전에 제가 뭐가 적용된다고 했죠? 민법상 공유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분에 관해서 특이하게 없게 되면은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 민법 262조 제2항이 적용이 되고 지분은 균등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민법 262조 2항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균등 추정이라는 결론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로마자 4 특허권 공유의 법적 효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 이거 왜 정리해줬을까요? 그냥 해둔 거예요. 나중에 2회독 할 때 보세요. 옆에다가 2회독 2차 아니에요. 2회독 됐고 로마자 5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이거는 별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구권 기억하세요? 어디 나오죠? 물건에 나오죠. 물건. 그래서 사례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 배워요? 강사님들이 다 그거 하실 건데 땅을 둔 피땀 어린 싸움들을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토지 하나를 두고 막 쪼개가면서 이렇게 쪼개니 저렇게 쪼개니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그러고 막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쪼개면 어떻게 되고 도로가 붙어있고 하면서 되게 일상에 도움되는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그게 특허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거는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공유에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법에 대한 공유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허권에 대해서도 공유물 분할 청구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학설은 모르셔도 되고 판례로 바로 가세요. 학설을 옆에는 2차 적어두시고 판례 보시면 양가로 1.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 규정이 적용되냐? 밑에서 둘째 줄 공유관계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분할하는 방식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건을 쪼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돈으로 바꾼다죠.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두 번째 가격 분할이 있죠. 자, 그럼 특허권의 경우에 현물 분할이 될까요? 특허권은 현물 분할이 안 돼요. 특허권이라는 거는 어디에 권리가 생기는 걸까요?
명세서에 대해 생기는 거죠. 정확히는 명세서에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청구항에 대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청구항을 쪼갤 수 있을까요? 쪼갤 수가 없죠. 청구항을 쪼개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나마 가능한 거는 출원 단계에서 분할 출원하면서 원래 있던 청구항을 삭제해서 특허권이 되기 전에 출원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은 있었죠. 근데 특허권을 두 개로 쪼개는 건 절대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권리다? 삼권 분립이라는 녀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특허권이라는 녀석을 발생시키는 조직은 어디? 행정이에요. 어디? 특허청. 특허청장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거는. 특허권이라는 걸 발생시켜주는 거. 그래서 행정청에다가 출원을 하면 행정청이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가 된다고 치면 그때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 이거는 어디 관련된 거예요?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갑자기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죠? 선 넘네라는 속된 말이 있죠. 선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권리를 특히 특허권이라는 거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특허를 둘러 쪼갠다는 거는 새로운 특허가 생긴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물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앞에 거랑 내용이 안 맞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 된다면서요. 근데 왜 분할이 안 돼요? 현물 분할 말고 나머지를 하라는 소리죠. 나머지는 뭐예요? 돈으로 처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 둘째 줄 현물 분할을 인정하면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어서 현물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및 가격 분할이 가능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끝. 됐고 그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는 참고만 해두시면 돼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이익 배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무제한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말로 잘 해결하면 돼요. 예, 1% 주면서 너가 실시함에 따라서 얻는 매출의 몇 %를 지분 비율에 맞춰서 이익 배분을 하자라는 거를 그냥 라이센스 조항에 한 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그런 거를 굳이 법률로 풀 이유는 없죠. 오히려 법률로 풀면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누가 제기할까요? 비판론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는 누가 제시했을까요? 이런 거 교수님들이 제시했겠죠. 이익 배분 의무 이익 배분 못 받아서 제일 배 아픈 기관은 어딜까요? 연구소 그리고 산학협력단 대학교란 소리예요. 대학교 교수님 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1교시 마치겠고요. 2교시 때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 두 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